운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에 대해서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고요. 친척 중에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어디 있거든요. 내 뇌에 세로토닌이 크게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이 식으로 말하는 환자를 수하게 만났다. 그리고 또 세로토닌 부족해서 도파민을 부족해서 우울할 것 같다고 말한다. 나쁜 유전자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또 있다. 문제는 그들의 우울이나 불안 증상을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온다는 사실이 아니다. 우울증이 단순히 너무나 적은 세로토닌 양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말이다. 문제는 우울이나 불안을 숙명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심리적인 특성이다. 당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과 많이 다른 세상에 떠오를 것이다. 스마트폰이나 인티어 컴퓨터 없는 하지만 그런 큰 차이를 느끼는 것은 예외에 해당한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기간에는 한 개인이 태어난 시점에서 죽는 시점 사이에 세상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어릴 때 세상 늙어서 세상이 거의 비슷했다. 그래서 인간의 뇌와 정신 능력은 주변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도록 수십만 년에 걸쳐서 진화했다. 세계보건 분야의 전형은 전문가인 한스 로슬링은 세상이 그대로일 것이라고 믿는 이런 경향을 운명 본능이라고 칭했다. 운명 본능을 지닌 우리는 특정 국가나 대륙의 특정한 발전 경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세로토닌 가득히 활성된 편도체. 나는 어차피 우울증에 걸릴 운명이야. 당신이 유전자 검사를 받는다고 치자. 검사 비용을 지불한 뒤에 체크로 도착한 후에 당신의 짐을 넣어서 검사업체로 다시 보낸다. 3주 후에 결과가 나왔다는 이메일이 온다.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로그인하니까 당신도 나처럼 이런 정보에 유달리 관심이 많은 유형이라면 몹시 신기하고 놀라울 것이다. 검사 결과를 읽다 보니까 건강 위험도 섹션이 있다.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남들보다도 30% 더 높다고 나와 있다. 반가운 소식은 하지만 크게 놀랍지도 않다. 아버지 쪽의 친척 중에 몇 명이 심근경색을 앓았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방금 알게 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심근경색에 걸릴 유전적인 위험도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위험인자들에는 당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신은 1년마다 건강검진을 받기로 마음을 먹는다. 회원권도 끊고 또 당신은 알코올 의존증이 생길 위험이 크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이건 의외의 결과다. 당신이 아는 한 가족의 친척 중에서 알코올 문제를 겪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로지 유전자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는다. 일단 술을 마셔야 중독이 되는 것이므로 당신이 술을 피하면 된다. 한 연구팀이 피해자에게 알코올 의존증이 생길 위험이 큰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당신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높다고 말해준다. 심근경색이나 알코올 의존증과 마찬가지로 이때적 유전적인 위험도는 바꿀 수 없지만 다른 위험인자들에는 당신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중독이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음을 알면은 술을 끊기가 더 어려운 것처럼 우울증 위험이 큰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정보 역시 자신의 회복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 연구팀이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뇌의 어떤 요인에 대해서 우울증이 생겼다고 말해주자 그들은 회복 가능성을 더 비관적으로 바라봤다. 기분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줄어들었고 우울증에서 벗어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했다. 무슨 노력을 하든지 어차피 소용없어. 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뜻했다. 이처럼 불안이나 우울 중독과 관련해서 생물학적인 관점을 취할 때 신경전달 물질을 불균형함과 유전자의 큰 비중을 두면 그 문제를 운명적인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우울과 불안에 생물학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은 운명 본능의 우울과 불안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는 얘기가 절망적으로 느껴지는가? 하지만 절망하기는 이르다. 효과적인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지식이다. 한 연구에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영상을 보여줬다. 영상에 이런 설명이 담겨 있었다. 유전자가 우울증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우울증 발생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아는 것이 힘이다. 현재 우리는 과학혁명의 한가운데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뇌에 관한 연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뇌 자체는 그 자리에 있다.
인간은 내는 1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담배와 자동차보다도 뱀과 거미를 더 두려워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두개월 안에 일어나는 일에 관한 의학적인 발견은 점점 증가하지만 그 지식을 다루는 주체인 내의 입장에서는 사실 의학문헌에 적힌 통계적인 확률을 해석하는 일이 낯설기만 하다. 내에 관한 지식은 당연히 유용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지식 탓에 우리가 생물학적인 요인에 전적으로 좌우된다고 믿는 일을 막으려면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여기는 연습이 필요한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7분짜리 영상을 본 피언자들을 떠올려보자. 그들의 영상을 본 뒤에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 커졌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6주에도 유지되었다. 다시 말해서 아는 것이 힘이다. 내가 어떻게 작용한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지 아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백명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다. 나라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꼭 했다. 내는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을 설명할 방식을 끊임없이 찾는다. 이런저런 현상과 사건을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낸다. 내는 특히 우리의 경험을 일관성 있고 합당하며 예측할 수 있게 해줄 이야기를 열심히 찾는다. 주변 세상과 우리 자신을 설명해주는 이야기 말이다. 의사의 나는 정신의학적으로 진단한 병명이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어떤 이들은 자신과 병명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을 아픈 사람으로 못 박는다. 병명 자체가 일종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 환자를 보면 몹시 안타깝다. 정체성은 내가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는 방식일 뿐인 아니라 미래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지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은 자기 실현적인 회원이 될 수가 있고 운명 본능을 작동시킬 수 있다. 인생 어느 시기에 심한 불안을 느낀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환자를 만날 때마다 나는 불안과 우울은 내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극심한 불안을 겪는 사람은 저마다 각기 다른 존재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또 나는 기분이 변하는 것이라고 심한 불안에서 그 자를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불안하다고 계속 불안한 속에 살 수는 없다. 구장에서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 즐기되 얽매이지는 말자. 즐기되 얽매이지는 말자. 내는 반응하지 않고 예측한다. 내는 지금까지 내가 행복을 느끼도록 진화하지 않는 이유를 오히려 끊임없이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세우며 때로 방어 기제를 작동해서 훔치려는 우울증 방향으로 진화한 이유를 살펴봤다. 이제 관점을 뒤집어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생각해 볼 차례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학계의 관심이 높아져서 최근에는 긍정정신의학이라는 분야도 등장했다. 행복은 불안보다도 구글 검색 결과 수가 더 많은 몇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지만 행복이 과연 무엇인지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다. 많은 이들의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과 행복을 동일시한다. 즐거움과 만족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행복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행복을 자기 삶의 방향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한다. 이 관점에서 행복이란 끊임없이 즐거운 상태가 아니라 장기적인 목적의식을 가진 상태로 볼 수가 있다. 끊임없이 행복하다. 장기적인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행복하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라. 행복을 신경 쓰지 않을수록 행복을 찾을 가능성이 더 크다. 내는 다음 생활에 일어날 일을 끊임없이 예측한다. 그리고 그 예측에 비교해서 현재 경험을 이해한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욕실에 들어간다고 치자.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당신의 뇌는 이미 그 공간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 자신이 만날이라고 예상하는 감각 인상을 떠올리는 쪽으로 활성화된다. 이제 욕실에 들어가면 뇌는 당신이 보고 듣는 느끼는 것을 예측한 내용과 비교한다. 만일 내 예측과 그 감각 인상이 일치하면 당신은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뭔가가 예측에서 벗어나면 욕실로 들어갔던 행동을 중단할 것이다. 큰 사안에서든 사소한 행동에서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이런 비교가 이루어진다. 내는 현재의 경험을 자신의 예측과 비교한다. 2021년 봄 영국 노인들에게 신체 건강 상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비율이 전년도 조사 때보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 10만 명이 코로나로 사망했고 의료 시스템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응급 환자 이외에 일반 환자는 평소처럼 환자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더 건강해졌다고 느꼈을까? 한 가지 가능한 것은 코로나19 환자들의 이야기를 날마다 접하면서 건강함에 대한 기준이 낮아진 것이다. 코로나19 중환자실, 영안실이 포화 상태에 이렇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자 그에게 허리나 무릎 통증, 두통 따위는 별것 아닌 문제로 느껴졌다.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이처럼 우리는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모든 경험을 자기 예측, 기대치와 비교하도록 신경생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어찌 보면은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 내가 경제학을 공부하던 시절에 교수님들은 이런 말로 강의를 했다.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므로 늘 적은 것보다도 많은 것을 선호한다. 정신과 의사가 된 이후에 나는 그 말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적은 것보다도 많은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을 선호한다. 남들보다 자기 삶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에 대한 인식은 남들의 삶에 따라서 달라진다. 당신의 아우디는 신령태산을 몰고 온 친구를 보기 전까지만 멋져 보인다. 우리의 비현실적인 바람, 인간의 모든 경험을 기대치와 비교하도록 진화했다는 사실은 행복을 얻으려고 해서 노력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해준다. 행복감을 일시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기부여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다. 내는 신체와 외부 환경에서 오는 정보를 토대로 끊임없이 감정 상태를 수정한다. 앞서도 강조했듯이 우리가 늘 행복과 만족에 젖어 살 수 있도록 내가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보면은 바나나 하나로 남은 평생의 배부름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 인간의 모든 경험을 기대치와 비교하도록 진화했다는 사실은 행복을 얻으려고 애써 노력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해준다. 2015년 코카콜라가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마음을 전해요가 아니라 행복을 선택하세요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이 슬로건이 수많은 소비자에게 주입한 메시지는 행복이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며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뿐 아니라 행복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사 제품을 비현실적인 감정 상태와 연결해 마케팅에 활용한 기업은 코카콜라만이 아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행복을 나눠요. 행복을 등등 해서 행복에 대해서 노력하지 말죠. 행복한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님을 말이다. 노력하게 된다. 한 연구에서 비혼자들이 행복을 찬양하는 글을 읽은 뒤 코미디 영상을 시작했다. 그러자 이들은 행복을 언급하지 않은 글을 읽은 그릇보다도 더 즐거워했다. 해마다 광고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나라일수록 2년 후에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에 따르면 광고가 우리의 감정 상태에 대한 기대치를 비현실적으로 높여서 결과적으로 실망과 불만족을 일으킨다고 유추할 수 있다. 우리가 보다도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게 하는 광고 문구는 이것일지 모른다. 별로 울적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슬로건으로는 청량음료나 머스터드 소스, 주택 보험을 별로 팔지 못할 것이다. 인생에서 많은 일은 우리가 노력하는 양에 비례해서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행복은 그렇지 않다. 잡으려고 쫓아가면 갈수록 놓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렇다면 행복 자체에 신경을 쓰는 것 말고는, 끄는 것 말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을까? 나는 이 지점에서 망설여진다. 한편으로는 내게 효과가 있는 방법이 꼭 남들에게도 통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조언을 하려는 모든 시도는 증명할 수 없는 모호하고 진부한 말을 늘어놓는 것으로 끝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내 의견을 말해보자면 현재 사회에 퍼진 매우 외로운 오해 중에 하나가 행복이란 끊임없이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우리는 과거 조상들이 행복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도리가 없다. 해피. 그러나 아프리카 사바나를 높이던 수렵 채집인들이 즐거운 경험을 끊임없이 하는 데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느꼈을 가능성은 매우 작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기간에서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개념은 몹시 터무니없게 보였을 것이다. 행복에 대한 강박과 행복이 끊임없이 즐거움과 동일한 오해는 불과 몇 세대 전에만 만들어졌. 대부분 사람은 그런 시각만 접해온 탓에 그것이 얼마나 이상하고 비현실적인 관점인지 깨닫지 못한다. 내 생각의 행복은 근심 걱정 없는 즐거운 생활을 맞추고 하는 것과도 괴로움과 연결되는 모든 것을 줄이는 것과도 상관이 없다.
동시에 나는 물질주의자이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만큼 편리함과 물질적인 요소가 행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진 않겠다. 그들은 분명히 중요하다. 나뿐 아니라 대부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내가 들은 행복에 관한 가장 건설적인 정의는 이것이다. 자기 자신에 관한 깊은 통찰과 긍정적인 경험의 조합. 이때 통찰이라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돕는 데 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보다도 더 커다란 무언가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대부분 사람은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가 아니라 자신보다 커다란 무언가를 추구하며 노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는다. 바로 그때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를 경험한다. 행복은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고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만들어갈 때 찾아온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어떤 일에 참여할 때가 그런 순간이다.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이자 신경학자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를 포함한 4곳의 강제 수용소를 거쳤다. 모든 것을 해결할 정신력을 어떻게 발휘했느냐 질문받았을 때 철학자 프리디 니체의 말을 인용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무엇이라도 견딜 수가 있다. 에필로그.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임을 기억하라.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의과대학의 2번째 학기 환풍기가 돌아가는데도 서늘한 방안은 코를 찌르는 불쾌한 냄새를 가득했다. 하지만 내 손에 들린 것은 내려다보는 부검실의 모든 풍경은 머릿속에서 지워졌다. 그것은 인간의 뇌였다. 나는 생각했다.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구나. 그 뇌의 주인이었던 84세 남성이 경험한 모든 기억과 감정이 담겼던 것,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이 그 자신을 결코 보지 못한 이것 안에서, 이제는 내 손에 들린 이것 안에서 일어났다. 누군가를 그 사람이 이게 내 두개 안에도 내가 있고 거기에 지금껏 경험한 모든 것이 담겨있다는 사실이 새삼 강렬하게 느껴져서 기분이 묘했다. 빳빳하게 다려진 사철을 읽고 초등학교에 처음 등교한 날, 10대 시절에 20살 때 샹원리에서 스키를 타다 죽을 뻔한 일, 그리고 84세 남성의 뇌를 들고 있는 그 순간의 경험조차도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 시점까지가 내 인생 전체가 커다란 호수처럼 생겼고 두부처럼 물컹거리며 무게는 1kg 남짓밖에 안 되는 기간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놀랍고 신비로웠다. 실은 지금도 여전히 이해가 안 간다. 하지만 그날 내가 세상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의 기간이라는 점이다. 내는 그저 우연히 지금과 같은 기간이 된 것이 아니다. 내는 우리에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우리가 경험한 일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놔두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내는 우리의 기억을 바꾼다. 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끔찍한 상황을 상상한다. 때로는 우리가 실제보다도 더 능력이 뛰어나고 사교적이라고, 때로는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착각하게 한다. 사실 저는 생존을 위한 기계에 불과하다. 이 기계는 오류투성이지만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그 오류들은 똑똑한 기능일 때가 많다. 내는 인간 본성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외면해도 좋을 수동적인 매개체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뇌에 대해서 알면 인간 본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 결국 인간 본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뇌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긴 해도 뇌를 고립된 존재로 여기서는 안 된다. 뇌는 신체라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시스템의 일부이며 신체를 통제뿐만 아니라 신체가 보내는 정보를 수신한다. 뇌는 불안하고 불편한 느낌을 만들어낸다. 인간의 수십만 년 동안에 살아온 환경에서 바로 이 느낌이 특정한 행동을 유도해 생존 확률을 높였다. 그러니 불안이나 우울감이 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아프다는 의미라고 믿는 사람은 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생존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다. 과거에는 우울증과 불안을 두고 흔히들 머리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에게 마음 좀 잘 추스려 기운을 내라고 말하곤 했다. 아마 그런 말은 별로 도움이 안 됐을 것이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자 머리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뇌의 세로토닌이 많이 부족하다를 의미하게 됐다. 물론 이는 우울증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던 시각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것이었지만 자기 실현적인 예언을 만들어내는 위험이 있었다. 이제는 머리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믿는 대신에 우울과 불안은 머리와 신체가 만들어낸 것이며 모든 것이 매우 정성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다는 관점으로 이동해야 할 테다. 풍요와 발전의 시대에도 우리가 우울한 이유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은 우리 언어의 생물학적인 토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이다. 보닛을 열고 정신의 연질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정신 건강과 감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탐구하는 책은 선택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 이 때문에 나는 의식적으로 생물학과 내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인 설명을 모델들을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불평등, 배제, 불공정, 실업 등의 주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물학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경향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많은 이들이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하는 것 이외에는 책에 너무 많은 조언을 담지 않으려고 신경 썼다. 그 대신에 당신의 정신건강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노력했다. 모쪼록 그럼으로써 스스로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덧붙일 것은 내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접근법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0가지를 다음 페이지에 요약해 놓았다. 10가지. 기억해야 할 10가지 포인트. 첫째, 우리는 생존자의 후손이다. 인간은 건강이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진화해 왔다. 항상 즐겁고 행복을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목표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 느낌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는 신체 안에서 오는 정보와 외부에서 오는 정보를 결합해서 느낌을 만들어낸다. 세 번째, 불안과 우울은 방어 기제일 때가 많다. 불안과 우울은 인간 본성의 정상적인 일부이며 우리가 고장났거나 보다는 의미가 아니다. 성격상 결함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기억은 바뀐다.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충격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 기억이 조금씩 바뀌고 덜 두려워진다. 또 수면 부족은 장기적인 스트레스, 온라인 올라온 타인의 편집된 삶의 모습을 과도하게 접하는 것을 피하라. 이 모든 것이 뇌의 모종의 신호를 보내는데 뇌는 그 신호를 위험이 다가온다거나 자신이 부족한 인간에는 의미로 해석할 위험이 있다. 여섯 번째, 신체 활동은 우울과 불안을 예방해준다. 일곱 번째, 외로움은 다양한 질병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작은 행동과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 관계로 그래서 많은 이들과 비상적인 관계보다는 친밀한 소수가 더 필요하다. 유전적인 요인은 중요하다. 그러나 환경적인 요인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유전적인 인자를 갖고 있다는 것이 불가피한 운명을 의미한다고 믿지 마라. 자, 행복에 대해서 강박에서 자유로워져라. 10번째,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조언은 이것이다. 당신의 정서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라. 폐렴이나 알레르기가 개성한 병이 아니듯이 정신질환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손만 뻗으면 도움을 줄 사람은 늘 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조언은 이것이다. 강사이가 이 책을 책으로 써놓은 내용을 라디오에서 해서 감사한다 했네요. 우울한 공황 외로움 스트레스 당신의 마음은 고장난 게 아니라 라고 했네요. 자, 일상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기분에서 형들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해서 인간 안에는 우리가 겪는 심리적인 기복을 제대로 이해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유용한 방법을 알려준다. 인간은 내가 끊임없이 행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설명은 우리에게 더 큰 위안과 힘을 준다. 스트레스, 공황장애, 감정장애, 심지어 ADHD 같은 이유가 있다. 안드레스 한센이 이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탁월하게 펼쳐낸 현대인이라면 또 누구나 읽어야 할 책이다. 이렇게 많은 교수들이 추천했군요.